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내용들 오늘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모레 시장 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찍었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시장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은데 가장 큰 사실은 이유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일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는 뭐 시장이 완전히 이제 이 얘기로 거의 뭐 도배가 되다시피 했고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로 경제 쪽, 시장 쪽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1, 2, 3 기사 세 가지를 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장 얘기를 해야죠. 이 대통령이 어제 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돼서 했던 멘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억 원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10억 원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으니 그러면 원래대로 50억 원으로 올릴게 이런 표현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에서는 10억 원을 고집하지 않을게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가 그러면 원래대로 가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부에서 나왔던 내용들 뭐 일단 구윤철 부총리라든가 김민석 국무총리라든가 또 대통령의 그동안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고 심지어는 지난번 여야 그 영수회담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 대통령이 했던 언급들까지 종합을 해본다 그러면 결국 10억 원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50억을 환원한다. 이런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충분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전해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잘 초반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얘기가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초반에는 살짝 세론도 있었습니다만 오전장 한 중후반부죠. 다시 이제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다시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3,344까지 좀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된 표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이제 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10억 원으로 내쳤던 거를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번 주에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상승률 보시죠. 증권이 탑이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다시 증권이 가장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도체를 위시한 이 IT 쪽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 금융, 은행. 그러니까 증권과 반도체 이 정도 보면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좀 충분히 좀 알 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런 시장의 어떤 상승세, 다시 이제 코스피 상승의 탄력이 좀 붙은 셈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탄력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려면 뭐가 이제 또 뒤따라야 되는 이거에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가 의무화 관련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자사주 소가 의무화 쪽보다는 이건 사실 3차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포함을 해서 한 것 같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논점은 이거 아닙니까?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35% 최고세율로 만들어놨고 이게 시장에서 달갑지 않아 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도 역시 이 부분도 대주주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 역시,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역시 시장에서 원하는 이소영 의원의 그 발의 내용이죠. 25%에 맞춰서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정책과 관련된 이런 시장의 우려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계기로 사실상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악재로서의 영향보다는 이제는 호재로서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 호재로서의 영향력이 지난 6, 7월 때처럼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냐라는 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장의 악재여서 시장을 다시 지수를 박스권에 가둬서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양도세, 이 대주주 기준 관련된 부분은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이제 그 구체적인 멘트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어제 했던 또 얘기가 PBR 얘기를 또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선 직전에도 그랬고 대선 직후에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직후에도 이제 마찬가지 PBR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PBR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에 골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PBR이 낮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PBR이 낮은 이유가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이 정말 PBR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 좀 뭐 자산도 시원찮고 뭐 실적도 시원찮고 이래서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해당 기업이 또는 해당 기업의 대주주나 오너가 PBR을 높일 만한 그런 어떤 활동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오히려 낮추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가 좀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아예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BR이 낮은 이유를 가지고 이제 또 반복해서 한 얘기가 물적 분할 같은 이런 기업들의 쪼개기 분할 얘기, 그다음에 주가 조작 같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정 공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 뭐 CB 발행이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그런 해석으로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PBR이 낮은 이유가 우리 투자자들이 국장을 불신하는 이유가 된 거고, 결국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기업들 이렇게 앞길을 잡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 또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이익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주가의 밸류업을 위해서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도 살짝 언급을 한 거고요. 결국 이 저PBR 기업들, 그러니까 저PBR 이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어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몰려 있으니까 이거를 금융 쪽으로 머니 무브를 일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하겠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냐면 이제 부동산의 어떤 이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억제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걸음 더 또는 한꺼풀 벗겨서 얘기를 하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금융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끊임없이 정책을 내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했던 저PBR 관련된 이게 비정상이다라는 대통령의 언급과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시장 언급 이 두 가지 얘기를 이제 묶어서 종합해서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임기 내내 적극적으로 계속 정책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겠다. 이제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 요거는 좀 미시적인 얘기인데 시장에서 이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좀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원전 짓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왜 원전 전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해서 좀 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 배경은 사실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모멘텀이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지을 것이 없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본인의 임기가 이제 5년이라는 걸 감안한 거겠죠. 그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내 임기가 사실 5년인데 원전을 지금 짓겠다고 그래도 아마 내 임기 끝물쯤에 가야 원전을 짓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전을 하나 짓는데 보통 14, 15년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빨리 지어도 11년, 2년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같은 경우 이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지어도 그렇게 걸리는데 지금 원전을 짓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원전을 뭐 안 짓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자꾸 이제 미디어들이 기사를 쓰니까 어제 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곡해를 하지 말라는 표현을 막 여러 번 쓰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임기로 있는 5년 동안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 세계 마찬가지로 한국도 굉장히 많은 전력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원전을 가지고 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냐라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원전 지을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전을 지으려면 일단 대규모의 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원전을 짓겠다고 예정이 돼 있던데 이런 데만으로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원전을 지을 곳은 이제 거기다 찾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도 이 얘기고 첫 번째 얘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력 공급이 급한데 원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SMR 얘기도 어제 했는데 SMR도 지금 뭐 완전히 개발이 완료된 그런 모델이 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이 되게 폼은 나고 필요하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한 부분을 원전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가장 빠르게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뭐 시장에서 원전주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상실되는 게 이런 얘기를 좀 보니까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블로그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전 모멘텀이 과연 원전 주가가 올랐을 때 그동안 국내 모멘텀 때문에 과연 원전주들이 올랐냐 이런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니 뭐 한전기술 등등등 이런 회사는 사실은 다 해외 모멘텀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해외 원전 수주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때문에 굳이 기존의 원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원전주의 모멘텀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 해서 대통령이 원전 뭐 에너지 믹스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짧게 KT 얘기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KT 고객 5,561명 개인정보 유출됐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까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얘기를 KT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 뒤늦게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 KT 대표하고 뭐 이렇게 임원들 뭐 대국민 사과하고 있죠. 맨날 이런 모양 나오긴 합니다만 참 부질없죠. 내용을 좀 KT가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3개월 전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이렇게 되면 SK텔레콤도 사실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뭐 조사한다면은 이제 뭐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걸 내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통사들이 자꾸 이렇게 이 해킹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정말 국민들한테 불신을 아주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회사의 성장에도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공식 사고를 했고 지금 이제 거의 사고 원인도 얼추 좀 파악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관련돼서는 전액 회사에서 다 이제 배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좀 빠르긴 했는데 어쨌든 이동통신사들 이번 유출 사고 두 번의 해킹 사고 연이어서 난 거 관련해서 뭔가 확실하게 보안 대책을 좀 만들지 않으면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싸늘해질 수 있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